슬라이드를 넘기는 건 제가 넘길 수 있나 모르겠네요. 잠깐만. 됐습니다. 예. 어떻게 점심들 드셨는지요? 예. 권영화 과장이 거짓말을 안 하는 분인데 최고 전문가라는 말은 좀 오버한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밑에 샌드위치를 했는데 여러분들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붉은 광장의 아이슬링크라는 그 문화로 읽는 오늘의 러시아인가 뭐 변화하는 러시아 그런 부제가 달린 책을 2008년에 제가 이제 썼었습니다. 좀 몇 쇄를 찍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책을 쓸 당시는 2006년, 7년 제가 이제 러시아에 이렇게 체류하면서 관찰했던 것들을 이제 책으로 쓴 것인데 그때하고 러시아를 보는 지금의 입장하고는 실은 좀 달라졌습니다. 제가 그때는 그 혼란 속에서 이렇게 질서를 잡아가는 러시아가 특히 서구와 좀 소통하면서 어떤 접점을 만들어가는 그 러시아로. 저 끝에 잘 안 들린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이걸 킬까요? 어떻게 켜야 그냥 돼요? 사용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예, 마이크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런 시각에서 이제 쓰면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 책을 많이 읽으셔도 되는데 읽으실 경우에는 러시아가 좀 초라하다고 하는 인식이 많아서 그거를 좀 뒤집으려는 식으로 좀 과장하는 이제 그런 이제 제가 밝은 부분 또 역동적인 부분을 이제 찾아서 썼는데 지금 2020년 시점에서 이제 그 붉은 광장에 다시 제가 서서 러시아를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는 러시아가 상당히 그 자기 방어적인 그런 뭐 이유이기도 하지만 상당히 그 포위된 요새처럼 상당히 그 호전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러시아로 고립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고민스럽습니다. 실은 저는. 근데 그 얘기는 뭐 제가 안 할 거고 이 제목을 이제 왜 제가 썼는가를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붉은 광장의 아이슬링크는 이제 책이 팔리려면 제목을 멋있게 잡아야 되는데 붉은 거하고 이제 얼음 이렇게 하면은 조금 컨트라스트가 되는 것 같았고 뭐 그걸 넘어서서 실은 이 붉은 광장이 굉장히 그 정치적이고 엄숙한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우리는 뭐 혹시 그 빨간색으로 도배된 공산주의자들만의 공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이제 입장료를 내고 스케이팅을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이제 2006년에 이제 열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어떤 면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좀 신성시하던 그 공간이 세속화된 공간으로 이렇게 변화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제 생각해서 이런 제목을 잡았었고요. 정체성은 이제 아이덴티티를 제가 이제 번역한 것인데 정체성은 고정돼 있지 않고 실은 허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그 대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항상 그것이 움직이는 정체성이고 형성 과정에 있더라도 가정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러시아적 정체성이라는 그런 그 용어를 제가 이제 써본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도를 이제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우선 이제 시각적으로 우리와 이 러시아 사이의 어떤 공간적인 그 규모의 차이 또 여러 가지 뭐 생각할 수 있는 지정학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해 보시라고 이렇게 제가 놓은 것인데 우리가 이제 반도라고 하면 대륙과 소통하면서 이제 바다 너머로도 어떤 문물 같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로 보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는 좀 이제 단절된 그 특이한 그런 대륙에 속해 있으면서도 그런 공간에 있었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여기 이제 드리는 것이고 우선 이제 스케일 면에서 그 내용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항상 러시아하고 우리가 대화하는 중에 숙제다라는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 영토가 이제 확장된 과정인데 자세히 설명은 제가 안 드리겠고요.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을 이제 핵심 지역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늘어났고 그 다음에 이쪽 지역, 그 다음에 시베리아 뭐 이렇게 이제 확장이 돼 갔는데 이 붉은색으로 돼 있는 이 영토 경계선이 국경이 소련 붕괴 이전에 이제 국경이고요. 여기서 쓰고 있듯이 그 이 녹색
녹색의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 현재 이제 러시아 국경입니다. 그러니까 영토의 한 15%인가 20% 정도가 이제 축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이제 영토 국경의 변화 과정이 이제 있었던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제가 뭐 러시아의 복잡한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모스크바로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이 러시아의 그 유럽 지역 러시아 그 지도를 놓고 모스크바를 보았을 때, 모스크바는 거기에 센터에 위치해 있어서 그 동서남북으로 사방 그 주요 지역 도시로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방사선 구조의 핵심에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고요. 모스크바의 이제 그 여기 약도인데, 이 모스크바 역시 그것의 축소판처럼 이런 모양을 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그 붉은 광장이라는 공간은 모스크바의 가장 중심에 있는 크렘물이라는 그런 성곽 앞에 있는 이 광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러시아 나라를 우리가 얼핏 보았듯이 어떤 코어가 있고, 코어를 중심으로 이렇게 힘이 빙빙 돌면서 응축되는 그런 그 공간 구성을 갖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건 프랑스 사람들이 그린 걸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런 솜씨가 있죠. 여기가 이제 크렘물궁이고요. 여기가 이제 붉은 광장입니다. 실은 그렇게 이제 넓은 광장은 아니고, 제가 이제 강의를 위해서 제가 숫자를 잘 모르는데 보니까 330m 길이에, 그러니까 여기서 저 길이가, 그다음에 폭은 뭐 70에서 80 정도니까 그 유럽의 큰 광장에 비하면 그렇게 놀라운 그 규모의 광장은 아닌데, 이게 약간 경사가 져가지고 그 광장에 진입하면서 보면은 그게 약간 이렇게 호라이즌처럼 이렇게 넓어 보이는 그런 그 착시 효과가 있는 것이 이 광장의 특징이고, 이제 돌이 이제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차가 달리거나 하면 그 소리가 아주 경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구성이고, 나머지는 뭐 제가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원래는 이제 시장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외 시장이죠. 열려 있는 거기에 이제 몇 차례 불이 나면서 이 시장이 이제 광장으로 구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크렘린궁 바로 앞에 레닌 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와실리 성당이라는 그 상당히 고풍스러운 우리나라의 뭐 목욕탕이나 또는 모텔 이런 데서도 가끔 이런 그 모양을 볼 수가 있던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역사박물관이라고 해서 약간 러시아풍의 그 이제 건축물을 나중에 세웠고, 여기가 이제 그 시장 기능을 대신하는 백화점 형태의 이제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옛날 황제의 칙령을 발표하던 그런 장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렇게 시민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언제 제가 신문에서 이걸 오렸던 사진인데요. 이런 그 모형, 그걸 마케트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그 미니에이처로 붉은 광장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 장면을 이제 이 기자가 찍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좀 엉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 바실리 성당이 여기 있고, 크렘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굼이라는 백화점이 있고, 뭐 이런 이제 우리가 요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실은 이쪽 뒤에 여기는 이제 자랴지에 그 시장판 건너라는 곳인데, 옛날에 이제 라시아 호텔 등등의 이제 대규모 공산당 간부들이 회의하러 지방에 왔을 때, 지방에 수도에 왔을 때 머무는 숙소가 있었는데, 그걸 다 헐고 시민공원으로 이제 바꾼 것이 지금 최근에 그 사비아닌 시장의 이제 그 프로젝트입니다. 크렘물인데요. 이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크렘물 안에는 그 교회가 있고, 또 러시아의 그 권력을 상징하는 그런 기관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위치로 보아서나 시각적으로 더 우리한테 중요한 공간으로 다가오는 것은 종교적인 공간이다, 그 말씀을 제가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위치에 있고 가장 멀리에서 보이고, 그 옆에 이제 그 세속 권력이 포진하고 있는 그런 구성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고, 요거는 이제 대통령실인데 이런 구성을 갖고 있고, 요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함께 지금 입장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일이. 이렇게 보이고, 제가 찍은 사진들인데요. 요게 이제 레닌묘고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퍼레이드 할 때 고위급 인사들이, 최고위급은 이쪽에 있고, 그 옛날 소비에트 시대에는 이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 이제 단을 설치하는 것 같고, 이 단 벼락에는 유명한 혁명가, 그 다음에 당 서기장 이런 사람들, 스탈린 포함해서 여기 이제 묘역이 쭉 담벼락에 이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그 광장이 어떤 분위기인지는 이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정면에서 제가 마음을 먹고 찍은 사진인데, 레닌묘가 1924년에 들어섰고 대통령실 집무실에 제가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공간이 바로 정중앙에 이제 레닌묘 뒤쪽으로 이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곳은 이제 레닌묘를 제가 가까이 가서 이제 찍은 건데, 굉장히 그 엄격하게 그 시큐리티 관리하는 그런 공간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경비원들이 약간 이제 좀 풀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변화구나.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이제 찍었는데, 전에 같으면은 여기는 정말 제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하는 듯한 그런 경비들이 이제 있었는데, 지금은 좀 느슨해졌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역사박물관은 이제 알렉산드르 3세 때인가 88년에서 이제 93년 사이에 러시아 역사적인 그 유물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국립박물관에 해당되는 공간입니다.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이제 세운 그런 공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전기념일 장식인데, 역사박물관 앞에 있는 것인데, 흥미로운 것은 소비에트 시대 때 그 훈장을 이제 장식처럼 이렇게 그 쓰면서 이 사람들이 그 소련에 대한 그 기억 같은 걸 이제 다시 불러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와실리 성당인데, 뭐 우리는 이제 양파 모양이라고 하고, 근데 양파는 아니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타오르는 촛불, 무슨 염원으로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이런 둥그런 양파 모양은 비잔티움에서 온 것이고, 약간 이런 식의 피라미드 형태는 모스크바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에서만 볼 수 있는 약간 그 유목민들의 텐트 같은 이미지에서 이제 온 걸로 저는 보는데, 하여튼 각설하고, 이 바실리 성당이 이때 세워졌는데요. 이반 4세, 이반 뇌제라는 인물이 지금의 이제 까잔 지역에 있던 따따르 세력을 제압하고 그 러시아 영토로 복속시킨 것을 기념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토 확장을 또는 적을 물리친, 경쟁 세력을 물리친 기념으로 이제 이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렇게 뭐 밝은 분위기의 교회는 아닙니다. 들어가 보면. 그 다음에 미닌과 버자르스키 동상은 1818년에 세워졌는데, 1600년대 초에 1610 몇 년대일 것 같은데, 폴란드, 리투아니아 세력이 이 크렘물을 잠시 점령한 적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그 혼란기에 처해 있을 때, 그때 그 니지노브고르드라는 지방에 있는 그 도시에 미닌이라는 그 상인과 거상이죠. 그다음에 버자르스키라는 그 귀족이 그 용병들을 모아가지고 모스크바가 위기에 빠졌을 때 그 사람들을 이제 퇴각시키고 되찾는데 기여했다고 그래서 동상을 세웠는데, 세운 시점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1600년대 초였고요. 세운 시점은 1818년인데, 이 시기는 1812년 나폴레옹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 이후에 유럽에서 강자로 부상하면서 무슨 그런 제국으로서의 위상 같은 것을 이렇게 강화하던 시기에 이런 상징물들이 이제 많이 들어선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미닌과 포자르스키 기념비 앞에 11월 3일로 제가 기억하는데, 국민 통합을 할 때 이렇게 헌화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푸틴 대통령과 거의 같은 라인에 서 있는 분이 끼릴 총대주교, 러시아 정교회 지금도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고, 그 뒤로는 이제 러시아에서 인정하는 여타 종교의 수장들이 이렇게 좀 뒤에 이제 서 있습니다. 그리고 꽃을 이렇게 헌화하는 장면을 보면 푸틴 대통령은 내려놓고 있고 끼릴 총대주교는 아직도 이제 들고 있는 걸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정치와 종교 사이의 이런 관계가 이 묘한 형태로 결합되면서 서로 이렇게 뭐 밀어주거니 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양상 같은 것을 이제 곳곳에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 그다음에 구은백화점인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찾아보니까 1880년대쯤 이 건물이 이제 완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 여러 개의 건물이 있었던 것을 지붕을 이렇게 회랑처럼 묶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물인데 소련 시절에는 이제 소련에서 나는 가장 대표적인 자랑하고 싶은 물건들을 이제 전시했던 곳인데 나중에는 그 모습이 초라해졌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외국 상표들이 이렇게 함께 자리 잡고 있는 꽤 상징적인 그런 공간이죠. 상업 공간으로 그 내부인데 그 움직이는 동선 같은 거 상당히 이제 재밌게 꾸며서 지루하지 않은 그런 공간입니다. 2002년에 제가 찍은 사진 같습니다. 보면. 그리고 이제 크렘린에서 저녁하고 이제 낮에 보니까 이 첨탑에 그 쌍두독수리의 제정 러시아, 이제 나중에 지금 러시아 연방에서도 이 문장을 다시 이제 복원했지만 이 문장이 있는가 하면 그 소비에트 시대 때 이 타워의 맨 끝에 매달았던 이게 한 1톤 정도의 그 별인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 이렇게 그 헬기에 매달려서 조립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별이 이렇게 아직도 매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에트 시대의 흔적과 제정 러시아 시대의 그 쌍두 독수리가 복귀해서 이렇게 혼재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게 이제 오늘의 러시아의 이제 풍경입니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여긴 또한 혁명가의 공간이어서 붉은 광장은 아니고 이제 옆으로 좀 돌면 우리가 그 한국 운동권들이 흠모했던 러시아 혁명가들의 이름이 이제 여기에 다 적혀 있고 저도 젊었을 때 저분들 책을 이제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탑이지만 그 크렘린 담벽을 이렇게 따라서 걸으면 이제 이 탑이 있습니다. 그래서 혁명가들을 기리는 공간. 바로 그 옆에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이제 러시아 하면 항상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꽃, 이게 이제 그 도시마다 있으면서 그 특히 2차 세계대전에 조국을 위해서 뭐 쓰러져간 사람들을 기억하는 가스가 많이 나서 그런지 하여튼 저런 꺼지지 않는 불꽃이 이제 모든 곳에 있는데 저기 이제 헌화도 하고 아마 우리도 뭐 고위급 인사들이 저기에 가끔 가서 뭐 헌화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크렘린 담벽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억의 공간, 그 러시아의 그 전쟁에서 승리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 애국심, 고취, 뭐 이런 그 개념들이 이제 또 존재하고 있다. 이게 아마 7월 1일인가 뭐 6월 30 며칠 같은데요. 금년 이제 승전 퍼레이드를 이제 늦추다가 이때 했는데. 이거는 이제 군사 퍼레이드로 러시아의 근육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고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조국의 위대함 이런 것을 이렇게 심어주는 그런 이제 그 이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즈네프 이런 시절에는 요 레닌 묘 위에 올라가 있었고요. 지금은 아마 여기를 메인 그 단상으로 하고 뒤에 무대를 꾸민 것 같습니다. 러시아 사진 기자가 찍은 걸 제가 이제 가져왔는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그 힘 있는 그 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좀 리드해가고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이제 좋아하죠. 이게 지금 코드죠, 주로.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서 있던 푸틴 대통령도 이제 혼자 외로운 듯이 이렇게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많이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붉은 광장에서 본 그 이모저모 그 러시아를 읽을 수 있는 그 코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서 이제 빠져나와서 그 붉은 광장 그 인근에 있고 약간 거기서부터 또 멀리 보이는 그 공간들에서 포착한 현재의 러시아를 읽을 수 있는 몇 개의 이제 그 시선 이런 것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구세주 사원이 모스크바의 가장 대표적인 그 주교좌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부활절과 성탄절 미사가 있을 때는 대통령, 총리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세주 사원이 저것 역시 1812년 나폴레옹 전쟁에 대한 승리를 기념해서 19세기 후반에 오랫동안 건축을 해서 완성을 했는데 스탈린 시기에 저걸 폭파해 버렸어요. 없어졌습니다. 1930 몇 년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 소비에트에 궁전해가지고 미국의 그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런 걸 능가하는 이제 건물을 지으려고 그랬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여건이 맞지 않아서 거기를 이제 모스크바에서 가장 큰 노천 수영장으로 이제 모스크바라는 수영장으로 운영을 하다가 옐친 대통령 때 그 루시코프 시장이 이제 프로젝트로 해서 이거를 이제 다시 복원해냅니다. 원래 모습을 이제 그대로 복원했지만 거기에 이제 일부 그 외부에 뭐 이런 금속 같은 것을 붙이는 장치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키치에 해당되는 그런 장식들 같은 게 많이 들어가서 비난을 좀 많이 받기도 하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없어졌고 교회가 복원되었고 그것을 복원시키는 과정에서 약간 그 상업적인 그런 그 장식 같은 것이 이제 가미된 공간이다. 어느 날 제가 이제 그 출장 중에 걷다가 이제 지방에서 온 그 순례자들 같아요, 러시아 사람들이. 근데 크렘린 안에 못 들어가고 이분들은 저기서 이제 무슨 기도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렇게 열심히 제가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저기 제스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분들 그 태도를 보았을 때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거나 이렇게 기도하는 믿는 사람들 같았는데 과연 러시아에서 정교의 신앙이라는 것은 그 형식인가 아니면 내용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게 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2016년에 크레물린 인근에 와라비츠카야 마슈냐인데 이렇게 그 중앙도서관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약간 고지대로 올라가는 그곳에 그 블라디미르 대공 기념비를 2016년에 세웠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블라디미르 대공은 지금 현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의 그 프린스로 비잔티움에서 정교회를 처음 받아들였던 군주예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나면서 그 땅이 이제 러시아에서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어떤 정신사적 뿌리가 러시아로 떨어져 나가는 사건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블라디미르 동상을 우리가 세우지 뭐 다시 키예프도 있다지만 그러니까 러시아는 가끔 자기 것 아닌 것들도 그냥 갖다 세워놓고 자기 것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런 건 좀 제가 표현이 좀 이상했습니다만 하여튼 그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렇게 그 가져오고 수용하고 하는 과정이 우리처럼 이렇게 주춤주춤 한다기보다는 좀 과감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페테르부르크에도 가면 뭐 스핑크스 이런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게 실품이거든요. 그 이집트에서 온 건데 자기들이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 이집트 같은 역사가 오랜 그런 나라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면 스핑크스 좀 구할 수 있는 대로 구해서 네바강변에 좀 설치를 해보지 뭐. 이게 이제 러시아 사람들 생각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들을 그 세계 문명사적 그 흐름 속에 이제 자꾸 포함시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용감한 거고. 그다음에 뾰트르 대제에 이제 이 조형물이 모스크바 강에 등장했는데 뭐 명목은 러시아 해군 창설 뭐 몇백 주년인가 뭐 300주년인가 해가지고 이제 루시코프가 세웠는데 실은 루시코프 친구가 만든 그 철제로 만든 엄청난 규모의 조각품인데 그걸 이제 사준 셈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빅딜이 있었던 건데 이걸 보고 이제 아름답다고 할 사람은 없고요.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 재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슨 저기 디즈니랜드나 무슨 놀이공원에서 보는 그런 이미지 비슷한 거를 이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뾰트르 대제라는 인물에 대한 뭐 재소환도 있겠지만은 그걸 넘어서서 모스크바 강이 좀 밋밋한데 뭐 하나 흥미로운 걸 하나 세워보지 뭐. 그것도 아주 크게 쇠로 이렇게 된 건데 원래는 아마 뾰트르 대제가 아니고 다른 무엇을 만들다가 그 프로젝트가 망가져서 아마 뾰트르 대제로 이렇게 바꿔쳤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도 서 있지만 좀 이제 그 러시아가 그 혼란기에 있을 때 있었던 그런 이제 에피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베데나인데 저게 뭐냐면은 국민경제 성취 전시장 그런 말입니다. 러시아어로 이제 약자로 제가 그냥 불어서 썼는데, 그러니까 소비에트 시대 때 소련에서 나는 농산물 중에서 가장 뭐 크기가 큰 감자, 이를테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제 산업박람회처럼 이렇게 전시하는 것이었고, 뿐만 아니라 무슨 과학기술이나 이런 데서 자기들이 자랑하고 싶은 것,
어떤 것들을 이렇게 전시하던 그런 멋진 공간이었는데 이게 소련 붕괴되고 나서는 뭐 저런 게 운영이 될 리가 없죠. 완전히 그 시장판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LG 무슨 이런 그 샵들이 들어서고 러시아 전역에서 오는 꿀들을 널어놓고 팔거나 하는 식의 굉장히 초라한 그런 상업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다시 복원해낸 겁니다. 요 앞에 있는 것은 아마 당시에 소련의 15개 공화국에 속하던 그런 그 숫자를 아마 상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흥미로운 게 그 우주관이 원래 있었고요. 근데 이걸 이제 다시 복원해낸 겁니다. 옛날에도 여기 우주관 안에 뭐 여기 라디오 팔고 뭐 팔고 있었겠죠, 옛날에는. 근데 이걸 다 철수하고 새로 이제 복원한 상태고 안에를 이렇게 이제 전시를 해서 꽤 멋진 볼만한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고 여기에 서면 러시아 사람들이 우리가 초라했지만 한때 붕괴 이후에 우리는 역시 위대한 나라고 미국 이런 나라하고 경쟁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이제 디스플레이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학기술 쪽 이런 쪽이 이제 어떻게 이쪽에서 이용이 되는가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붉은 광장에 이제 루이비통이 저는 모르는 케이스입니다만 이 부자들이 들고 다니는 뭐 여행 갈 때 케이스 모양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모조품이지만 저 규모로 이제 만들어서 붉은 광장에 이제 프로모션을 하려고 광고를 한 겁니다. 굉장히 그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거 도대체 우리를 뭘로 보는 거냐 해가지고 얼마 있다 철수를 했지만 저거는 아마 경제 사정이 2012, 13 괜찮았을 걸로 생각하는데 그 시기에 그 러시아의 그 소비 만능주의 시기에 그 서구의 그런 자본하고 결탁해가지고 거의 그 무한 질주하는 그 명품 구매 시대에 진입하던 그 러시아의 그 단면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붉은 광장의 아이스링크인데 이제 2006년 표정이라는 제가 말씀을 해주었고 작년에 가보았을 때는 제가 2월이군요. 마지막 한 게 금년 2월입니다. 그때 러시아를 갔을 때는 그 러시아 측 인사가 저한테 너무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 고생하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곧 끝날 거라 그랬는데 하여튼 지금은 러시아가 이제 그 모양이 됐습니다. 몇 달 사이에. 근데 지금은 훨씬 더 활발하고 표정도 밝고 또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공간으로 구움에 가면 이제 이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에 가시면 이 초콜릿을 가끔 사오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소비에트 시대의 상표입니다. 알리온카라는 그 러시아 이름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초콜릿 공장이 비마전 그 장딱처럼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어느 시점에 이런 그 광고판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알리온카를 다시 살려내자 하면서 이 똑같은 옛날 디자인으로 초콜릿 프로모션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붉은 광장 근처에 이 가게가 들어서서 외국인들이 아주 무슨 이유에서인지 많이 사는 그런 이제 초콜릿이 됐습니다. 소비에트 노스텔지어에 이제 호소하는 그런 식의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권영화 과장님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말샤야 드미트로프카 이 말샤 극장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햄버거 집인데 워로네시입니다. 워로네시. 러시아 남쪽에 있는 그 흑토지대에 있는 지방 도시인데 상표가 우리로 하면 뭐 진주 식당 뭐 이런 거죠. 예. 제가 전주기 때문에 전주 식당이라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햄버거 집이에요. 그러니까 맥도날드 이런 것들이 완전히 러시아 사람들을 휘어잡던 시기에서 러시아 이제 토종 브랜드가 나오는데 이 브랜드들이 간단치 않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제가 입장하기에는 분위기는 좀 별로였는데 시선을 무릅쓰고 이제 들어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인테리어가 재밌고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고깃집에서 푸주간 같은 데서 고기 거는 아마 그런 식 디자인으로 아주 그 밝고 그 흥미로웠습니다. 근데 이 워로네시 햄버거 집 앞에는 조그마한 그 냉동고를 유리창으로 볼 수 있게 해놨는데 워로네시에서 올라온 그 고기 있죠? 그냥 그 핏덩어리에 고기 같은 걸 이제 거기에 이렇게 디스플레이 해놓고 그래서 이게 뭐 대규모는 아닙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러시아 자체 브랜드들이 굉장히 튼튼하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요거는 혹시 모로네시 여러분들 가보시면 후회 안 하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2월에 제가 갔다가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붉은 광장입니다. 붉은색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이거? 원래는 붉은색은 아니었고요. 그 목책 그 성곽이었는데 그걸 이제 싸다 보니까 점차 이런 색으로 변한 것 같고, 러시아어에서 그 레드에 해당되는 크라스나에는 그 아름다운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형용사로 옛날에 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붉은 광장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러시아의 지방 도시 고도에 가도 몇 개가 더 있습니다. 크레물은 모든 도시에 가면 다 있고요. 성이니까. 근데 이제 그 이 연주자를 제가 이제 그 앞에서 한참 서 있었는데, 제가 이제 묻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기타를 본인이 이제 요 독특한 방식으로 만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제 그 녹음한 것을 CD로 만들어서 팔고, 흥미로운 건 이게 우리 저기 이제 배달 얀덱스 배달 자전거인데 틈틈이 또 배달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제가 러시아 분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차이를 딱 얘기하면, 우리는 제가 교수인데 뭐 제가 외대 박싱부 지도 교수입니다. 박싱을 해서가 아니라 지도 교수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데, 근데 교수가 무슨 박싱을 한다고 그러면 좀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러시아에서는 여러 가지 어울리지 않는 일을 함께 해도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라고 해도 좀 다른 뭐 독특한 취미나 또 거의 전업에 가까운 그런 재능을 2개, 3개 정도 갖고 있는 그런 게 좀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고 뭐 면담은 안 했지만 그런 구석이 보이길래, 아, 이제 러시아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구나.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그 뭐 통 하나를 놓고 넋이 나간 상태에서 그냥 기다렸죠. 나를 뭐 살리든지 말든지. 근데 지금은 이제 저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현대 정체성은 보드카 브랜딩이라고 제가 써보았는데, 저도 러시아에 가면 뭐 이런 걸 하나씩 사와야 되니까요. 이게 이제 초기 형태입니다. 스탈리츠나야. 약간 소련 시대.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파르멘트인데, 요거보다는 이제 디자인이 약간 뭐 그래도 좀 나아진 현대적인. 그렇게 하다가 차이콥스키 등등이 나왔는데, 차이콥스키는 폴란드의 그 쇼팽 보드카를 흉내낸 그런 식으로 이제 간 거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러시안 스탠다드라는 걸, 루스키 스탄다르트라는 걸 얘들이 만들어냈는데, 병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그런 이미지 면에서 상당히 그 깔끔한 그런 보드카를, 우리 아마 한국에도 이게 판매가 될 겁니다. 저번에 가면. 요게 이제 있다가 그 다음에 온 게 이제 우리 그 러시아 유라시아과는 알 텐데, 벨루가라는 그 철갑상어 이름을 가져온, 그리고 이제 이 상표의 특징은 요 철갑상어 장식을 이제 하나씩 여기다 병에 붙여놓는 건데, 그 장식의 병에 붙어있는 철갑상어 모양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똑같은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걸 또 모으는 사람들도 있는데, 문제는 가장 고급으로 보드카를 우리 위스키 뭐 이런 급으로 올려보자 해서, 뭐 보드카 그렇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포장을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가죽 포장이고 값이 이제 많이 나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최근에 가서 제가 물으니까 뭐가 이제 인기냐 그랬더니, 라사가 이슬이니까 로스이, 우리로 하면 참이슬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게 나왔는데, 이게 저희 거기에요. 하카시아라는 그 러시아의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읽어보니까 1880년대에 그쪽의 전통 보드카 주조법으로 만든 친환경적 오르게닉 보드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초라한 모습에서 무엇을 흉내내다가 또 자기 걸 만들어내고 또 지나칠 정도로 럭셔리도 해보다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 참이슬은 로스는 상당히 좋은 그 보드카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식의 이제 움직임 같은 것들도 발견이 된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자리아지에라는 그 공원, 그러니까 호텔을 다 헐어버리고 원래 교회들이 있던 곳인데, 그 시민 친화적인 그런 이제 공간을 사베아닌이 만들어서 시내 중심에, 우리로 하면은 저 정도를 현재 확보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 공간을 무조건 시민 친화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그런 공원으로 이제 만들어 놓았다는 것, 이런 것들은 모스크바이긴 하지만 아직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구 KGB 연방 보안국 건물이고요. 그 건너편에 있는
돌 하나인데 1990년에 이제 세운 기념비인데 이건 러시아의 그 민주화 반체제 인사들이 세운 돌입니다. 그 아르한겔스크 저쪽 백해에 있는 솔로베츠키 수도원에 있는 이 돌을 실어와 가지고 러시아에서 정치적인 박해나 이런 거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저기 KGB 바로 보이는 앞에 이 돌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꽤 긴 글을 루반가의 돌 하나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회할 때 이제 여기에 소수의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는데 이 기후는 현재는 거의 이렇게 그 잠잠해지고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러시아가 와 있습니다. 그게 좀 안타깝죠.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러시아 사람들의 기계 어떤 그 용감함 이런 걸 느꼈는데 그게 이제 아직도 간직되어 있는지 사라졌는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두 장인데요. 제가 러시아를 공부하다 보니까 뭐 가보고 싶은 데가 이제 많겠죠. 근데 이제 어느 시점에 제가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 가보려고 하다가 나는 이제 아무데도 못 간다. 한 군데만 내가 이제 가고 더 안 가야 되겠다고 했던 게 이제 2018년 그 문재인 대통령 모스크바 방문 때 같은데 그 행사 회의 끝나고 저는 이제 저리 갔습니다. 볼가강 발원지를 내가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볼가강의 발원지에 가서 내가 러시아를 흠뻑 느끼고 더 돌아다니는 건 그만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은 저 이후에는 제가 출장을 가면 주로 이제 호텔에 이제 머물고 있습니다. 89년에 그 저 돌을 하나 세웠더라고요 저기에. 근데 보니까 89년이면은 체제 붕괴 이전이고 고르바초프 시대인데 전 뭐 제가 확대해서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뭐라고 해놓고 저기 여행자여 그대 시선을 들어 저 멀리까지 뻗어나가는 볼가강을 보라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맨 끝에 여기에 러시아의 그 치스터타 순수함과 웰리치아 greatness purity and greatness of Russia가 여기서 탄생했다. 그냥 읽으면 굉장히 그 공감이 가는 얘기인데 지금 그 러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외부를 대하는 태도나 이런 걸 보면 러시아는 순수하고 서방은 타락했고 하는 식의 어떤 그 담론의 국민적 정서 같은 게 원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이 그런 그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이제 그걸 만들어냈지만 그 사람의 것만은 아니고 러시아 사람들 속에 이게 강하게 내재하고 있다. 그런 이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발원지에서 이제 제가 이 개울이 흘러 가가지고 아스트라한까지 3,800km인가를 달려서 그 아까 벨루가 그 뭐죠? 그 철갑상어가 나오는 그 이제 카스피아로 이제 흘러드는 겁니다. 거긴 역시 자작나무가 서 있고요, 러시아에. 마지막 사진입니다. 국민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푸틴 대통령이 르제프 그러니까 그 볼가강 상류 지역입니다. 저기 제가 간 아까 그 볼가강 발원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 2차 세계대전 때 기갑 부대끼리 격전을 벌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기념비를 세우고 이 바로 이제 선거에 들어가서 국민투표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24m 높이의 기념비라고 들었어요. 청동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동상인데 이제 사진 기자가 잡기를 푸틴 대통령이 더 크다. 뭐냐면은 그 러시아를 잇는 또 하나의 코드는 가부장적인 거거든요. 우리 전체 나라를 그 다스리는 우리 아버지 같은 황제가 있고 믿을 만한 어른이 한 분 있다.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체성의 뿌리를 찾아서는 제가 얘기를 이제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몇 가지. 소련이 붕괴되고 혼란이 있었던 시기를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옛날부터 오는 게 아니라 현대부터 가는 건데 이 시기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후에 강국으로 부상했고 스탈린이라는 인물이 그 통치했던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1917년 세계 최초의 공산혁명이 있었던 나라고 거기에 일부 국민이 열광했던 그런 나라다. 이것들도 우리 머릿속에 꼭 남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황제를 폭탄으로 테러하는 나라였다. 1880년대 급진주의 그런 운동이 있었고, 그 다음에 1812년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서구에 가까워지긴 했지만, 진입하긴 했지만 서구로 들어가지 못한 그런 컴플렉스 같은 게 있고, 그 이전에 뾰트르 대제와 에카제리니 2세 시대의 서구화 과정이 있었는데, 이 서구화가 서구의 본질을 받아들인 거냐 아니면 그냥 껍데기만 받아들인 거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겠죠. 러시아를 읽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럽과의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유럽인가 아닌가. 지금 뭐 자기들은 유럽이라고 아는 것 같아요. 그럼 아시아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 유라시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고, 몽골 지배하에 있었다. 정교회, 카톨릭이나 프로테스탄트 이런 게 아닌 정교의 전통 속에 속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러시아 제국이 있었고 소비에트 러시아가 있었고 지금 러시아 연방이 탄생했는데, 그 속에 지속과 단절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가 우리의 이제 큰 질문인데, 제 생각에는 저게 온통 뒤죽박죽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항상 하나만 붙들고 그것을 전부로 착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범슬라브주의나 국제 공산주의 운동, 그 다음에 유라시아주의, 지정학적인 이런 것에서 보는 것처럼 러시아가 어떤 세계적인 사명 같은 걸 갖고 있다는 그 러시아의 메시아니즘 그런 게 이제 있는데, 그것도 알아야 된다. 유럽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유럽에 가면 러시아에서는 유럽을 껴주지 않는 그 고민. 그 다음에 서로 이질적인 요소들이 공존하면서 융합된 방식. 역사가 점진적으로 변화했다기보다는 급진적으로 변혁하거나 단절되는 역사를 경험해왔던 것, 그 다음에 그 넓은 공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그 어려운 과제, 이런 것들이 러시아 정체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함께 고려해야 할 내용들이다. 2분에 마치겠습니다. 우주과학의 아버지 컨스탄틴 tsiolkovsky 시기를 보면 1857년에서 1935년인데, 우주과학의 이제 발원지고요. 러시아가, 소련이.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무슨 뭐 가가린이나 까럴료프 등등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이 영감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이 시기에. 근데 이 사람은 뭐 이 우주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지금 귀를 먹었어요. 거의 청력을 잃은 상태에서 그 깔루가의 중등학교 물리 선생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온갖 상상을 하면서 계산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로켓 도면을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그 액체 원료가 들어가고, 다음 그림을 보면 뭐 다단계 로켓으로 해서 그 궤도에 진입해가지고 이게 우주로 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계산을 이제 해냈고, 이걸 이제 실현시킨 겁니다. 굉장히 이제 일찍 있었던 일인데, 저도 이제 가끔 허황된 그런 글은 있기 때문에 이분 글을 이제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놀라운 것을 발견했는데, 제 번역이 그렇게 썩 좋진 않은데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한 번의 질문에 완전한 해결에 결코 도전한 적이 없다. 무슨 빅 퀘스천이 있을 때 그걸 내가 덤벼들어 가지고 그냥 해결하려고 절대로 나는 하지 않는다. 무슨 생각, 러시아어로는 무이슬, 그 다음에 판타지아, 스카스카, 뭐 동화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먼저 떠오른다. 그러고 난 뒤에 그 scientific calculation, 그 나우치의 라슈쇼트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근데 그 과정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제가 번역은 이렇게 했지만, 그때 러시아어 동사가 쉐스트보바지예요. 당당하게 걸어간다. 저는 여기에 그 러시아 사람들의 그 사고 방식이나 그 일하는 방식에 놀라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그 원대한 무엇인가를 고민하지만 전체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다양한 상상을 통해서 내가 문제를 구체화하고 그 문제를 풀 때는 정말 엄격하게 사이언티픽하게 푼다 라는 게
그 tsiolkovsky 생각이었고 저런 정신은 지금도 저는 뭐 상당 부분 이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향후 과제는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 만만치 않은 그 나라고 또 러시아는 우리가 그 통념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꽤 멋지고 깊이가 있고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는 저기 미국이나 그 유럽 대비 그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가야 되지. 기존의 사고 방식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한 러시아는 영원히 우리한테 관심 밖에 있어야 되고 가끔 문제가 발생하면 들여다봐야 할 나라로 남아 있을 터인데 그런 나라급으로는 저는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과제인데 그걸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